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미쓰비시 교수, 다른 말로 램지어 교수의 주장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하버드 내 교내 신문인 크림슨은 지난 7일 램지어 교수의 주장으로 인한 국제적인 논란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법률학자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해당 주장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죠.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트 교수는 경험적, 역사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0년대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고 밝힌 코네티컷 대학의 역사학과 한 교수도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학문적 증거를 고려할 때 얼빠진 학술 작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한인 학생들은 규탄 성명을 냈고요. 미 전역의 법대 학생 800여 명도 이 성명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왜곡을 일삼는 사람을 여전히 교수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본 장학생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Hammer to Fall이었어요. 퀸이 부른 노래죠. 저 제작진이 저보고 화를 시키라고 이 뿅망치 갖다 줬는데요. 해머는 아니군요. 다음에는 정말 해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뉴 소개를 해드리죠. 뉴스 로우킥에서는 수도권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장관 소식, 그리고 법무부 인사 문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고란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가 문제, 그리고 구해저 지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월요일 로우킥 함께 하시는 두 분 만나보도록 하죠.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오늘 참 뉴스가 많은 날이에요. 또 어김없이. 이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이 다중 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늘렸습니다. 밤 10시로. 그런데 수도권은 아직은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밤 9시를 유지하기로 했죠. 김한 기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식당과 카페 등 비수도권의 다중이용 시설은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네. 한 58만 개의 시설에 적용이 되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의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이 이렇게 차등이 나게 되면 좀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은 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2주간 영업 금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관심을 모았던 이제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할 거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았는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전국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에도 주소가 같은 가족 이외에는 네. 5인 이상은 원칙적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분들은 어떻게 이번에 저는 원래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네.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안 가기로 왜냐면 전화하셨어요?
예, 그 전화드리고 네. 굉장히 홀가분한. 홀가분한. 사실은 좋은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지난 12월 말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잘 됐다는 생각하지만 나머지 자영업자분들 입장에 생각하면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또 됐죠. 네, 우리 오창수 평론가랑 전 또 자가격리 동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심정합니다. 김학 기자는 어디 갑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는데요. 부모님이 안 이게 좋아하세요? 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아, 애들은 그렇죠. 세뱃돈을 엄청 기다리기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그 지점이네.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매일 물어보거든요. 설에 할머니네 집에 갈 수 있는 거냐.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친척들이 설에는 되게 네. 많이 모여야 그렇죠. 예, 좋은 건데 뭔가 좀 수입이 있고. 예, 사실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고민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각각의 고민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방역 당국 여러 가지 뭐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자 이 자영업자들 가장 힘드시죠. 개점 시위를 시작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점등 시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은 10시까지고 어느 지역은 9시까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어느 업종은 네.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지난 몇 개월간 계속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뭐 코로나19가 야행성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PC방 업종에 계신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뭐 동전 노래방, 호프집 등에서 네. 연쇄적으로 불복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 불을 켜놓는 네. 이런 이제 점등 시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람들도 방역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논외로 치고 9시랑 10시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네. 이 부분에서 방역 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9시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근하고 밥을 먹더라도 뭐 이후에 2차를 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운동을 가야겠다. 아니면 네. 뭐 이런 활동은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힘드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데드라인이 9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뭐 9시나 10시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2차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라 네, 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 차원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근데 자영업자들이 사실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네,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수도권 자영업자 단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은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이번 시위까지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내려졌나요? 이제 저희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파산 또는 실용 불량 같은 회복이 불가능한 극한의 상황에 좀 다다란 상태고요. 네. 생존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려서 간절한 호소를 전하고자 이번 시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좀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업종 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지금 획일적인 그리고 또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 주시고 네.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만들어 달라. 네. 네, 그렇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의견을 또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좀 다르고 또 뭐 노래방이 네. 좀 다르고 호프집 이게 약간 그 성격에 따라서 요구하는 시간대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요구를 계속 해오셨던 건가요? 저희는 최소한 네. 12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또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9시라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최대한 밀집도를 좀 해소시켜야 네.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감염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한 바였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업종들이 네. 뭐 음식점 식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러면 다양하게 저희가
어떤 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12시까지 해야지 오히려 이제 9시로 제한을 둘 경우 굉장히 네, 사람들이 몰리니까 오히려 더 밀집할 네, 수밖에 없고 차라리 네, 네, 12시까지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신 네, 거군요. 네, 그 네. 외에 다른 요구 사항도 있습니까, 혹시요? 손실 보상에 대해서 네, 네. 검토를 계속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음. 근데 그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없는 손실 보상은 안 된다. 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네. 어쨌든 방역 최전방에서 의료진 여러분들이 제일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네, 네. 저희도 코로나 발생 후 1년 동안 자영업자들도 앞장서서 방역에 노력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이 시점에서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 재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지금까지 1년 동안 영업 제한, 영업 금지가 반복되면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또 세금 등의 지출로 더 이상 저희가 추가 대출까지도 네. 안 되는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방역에 협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문을 일찍 닫을 수밖에 없었던 네네. 또 영업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고요. 네. 네, 저희가 정부에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손실 보상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잘 됐던 거에 대한 소급을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최소한 폐업을 막을 수 있는 임대료라든가 네네. 공과금 정도는 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손실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영업이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매출이 발생을 해도 거의 한 달에 최소 600, 700,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넘게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예, 네. 예, 그렇죠. 그 고정 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그래도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이 정도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 방역 당국에 협의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반응을 네. 내놓던가요? 아직은 확정된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네. 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런 얘기는 아직 답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개점 시위에 나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식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시위의 방법이요. 네네. 예. 저희가 강서구의 PC 카페를 시작으로 오늘 밤 자정에는 서대문구 신촌의 코인 노라방에서 24시가 되는 시점부터 개점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내일은 서초구 양재동 호프집에서 시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영업을 하기는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9시까지 영업은 하고요. 네. 9시 이후로는 저희가 점등만 하는 시위를 저희 음식점 호프는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정부 측과 방역 당국과 얘기를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이기은 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부도 설 연휴를 잘 넘기지 않으면 다시 또 4차 유행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 당국의 우려는 충분히, 그러니까 양측의 그 각각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뭐 손실보상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일단 자영업자 측에서는 3가지 요건 얘기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좀 폐지해달라. 그리고 방역기준 조정기구에 자영업자를 참여시켜달라. 네네. 우리의 의견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손실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손실보상뿐만이 아니라 소급 적용해서
다 손실을 좀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1년간 3차례 160일 정도 집합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막심하죠 360일 피해가. 중에 365일 중에 160일이면 200일 정도밖에 영업을 못했고 그 200일도 사실상 거의 영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9시에 만약에 영업 제한이 걸려 있으면은 코인 노래방에는 이런 시간을 어쨌든 회식 끝나고 갈 가능성이 노래방 같은 경우는 네, 노래방 네. 업종 같은 경우는 더 높은데 거의 못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PC방 업주 같은 경우는 라면의 유통 기한이 거의 다 돼서 뭐 직접 먹는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PC방은 음식을 이제 또 제공하는 것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PC방의 사실상의 수익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료는 1시간에 뭐 1,000원에서 2,000원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유지가 되지 않고 수익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인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사실상 월세 임대료도 되지 못하는 그렇게 되죠. 상황이 유지가 네. 돼버린 거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제 소금 여부 가지고도 계속 논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오늘 굉장히 관심 있는 뉴스 중 하나였는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늘 있었죠. 오후 2시 반인가 시작이 됐고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오창수 평론가 오늘 어떤 혐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를 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받고 네네. 있는데요. 일단 월성 원전 처리는 적법하게 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오후 2시 10분쯤에 이제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녁 6시 30분 기준까지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 그리고 적법 절차로 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에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산자부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정부의 정책이었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 네. 과정에서 과연 적법했느냐. 이 부분이 어렵죠. 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쨌든 청구한 상황인데 적시한 그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걸까요? 네, 혐의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네. 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할 때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직권남용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방해인데 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자료 제출 앞두고 이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을 과연 이 공무원들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윗선에 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 지시가 이제 백운규 장관이 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그 구속 여부가 오늘 밤 혹은 뭐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백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오세훈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판사는 이 얼마 전에 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해서 그 공무원들 구속됐잖아요. 당시 담당했던 판사인데 어느 정도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입증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직접 삭제한 공무원들은 어쨌든 직접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감사 방해행위를 했다. 이건 네, 비교적 네, 네. 명쾌하게 떨어지는 건인데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시관계가 있었느냐. 과연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운규 장관이 오늘 부인하면서 했던 얘기도 그 얘기인데 국정과제로 원전을 폐기하겠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 네. 말하자면 본인은 거기에 이제 실무 책임자였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압력을 개입을 행사했다, 했다. 그러니까 네. 그 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네.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지시관계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보했느냐 이 부분과 그 만약에 백운규 장관의 어떤 압력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실행이 그거보다 훨씬 더 늦었을 것이냐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의 논란은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떤 해당 부처에서 추진했을 때 이것을 과연 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느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 사실은 두 번째는 청와대를 향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네.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장관이 실제로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구속을 할 때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뭐 범죄 중대성 정도인데 도주나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도주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장관이니 네, 보통. 증거가
증거 인멸할 것이 사실은 장관한테는 없어요. 공무원 3명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할 부분이 있다면은 네. 구속시켜서 지금 구속 수사하는 건 맞는데 결국 나온 게 이제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네. 이 부분을 정말 입증할 만한 고리를 어느 정도라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구속을 시킬 수가 있고 구속이 된다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가지치기처럼 올라가는데 공무원 3명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로 해서 올라가서 장관이고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장관을 또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는 겁니다. 만약 구속을 시킨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사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두 가지였는데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안전성에 위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또 이제 여당에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청와대를 향한 의도적 수사가 아니었느냐 또는 뭐 다른 정당 야당에 발주받은 수사가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단순히 재판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백운규 전 장관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이제 부인했고 지금 이제 나가면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진행됐고 지금 경제성 얘기하지만 안전성 국민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다. 이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 뭔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겠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일단 피의자 네. 신분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권남용은 저희가 이제 적폐 수사 때도 많이 봤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그 다루기가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네, 항목입니다. 그렇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권남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삭제한 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에 집중할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네. 근데 이 부분이 시작된 거대한 출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진 거에서 핵심적인 거는 결국엔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네. 이제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삭제를 오창석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뭔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네. 그 윗선의 지시라는 건 결국엔 이게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처를 넘어서는 어떤 지시 체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거고 그동안 이제 계속 이 수사를 뭔가 여당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왔던 것도 검찰이 이 수사를 들고 윗선을 실제로는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정권 차원을 네. 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고리가 지금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1차적으로는 오늘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일 거고 오늘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그 자체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꺾일 거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건 그 전체 혐의가 100% 인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진 않죠. 네, 한 60-70% 정도만 인정이 돼도 사실 영장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법원이 그 정도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히 꺾일 거고 그게 아니라 실제 구속된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그 장관 출신 구속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상당한 파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당연히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한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박범계 장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일단은 네. 박범계 장관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정부 에너지 정책 그것을 이제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대답하는 것은 개인의 사견처럼 보일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장관이 돼서 받아들인 정보와 그냥 일반 의원이었을 때 받아들인 정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이었을 때는 또 여당의 패널로서 또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과 좀 조심스럽게 저는 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저는 만약에 장관이 이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부터 이 정책은 이미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만약에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또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네. 삭제하라,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장관과의 직접적인 고리를 밝힐 수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이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강병원 의원은 역시나 원론적으로 물어본 거죠. 국정과제였다. 네.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어떤 장관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추진될 것이었다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네. 어쨌든 그 박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감사원 고발이 아니라 이번 수사가 수사 참고 자료에서 시작됐다. 어쨌든 굉장히 좀 이채롭다 뭐 이런 네. 표현을 쓰긴 했어요. 제가 이 구속된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던 범위가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된 자료 3가지인데 네.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북원추라고 불렸던 북한원전 추진 논란도 공소장에 붙어 있는데 이제 그건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붙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적법한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언론이 관심 있을 만한 거를 흘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월성 1호기로 좁히면 공약 사항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간단한데 지금 이제 자료 삭제 문제가 겹치면서 네. 이게 이제 뭔가 대단한 위법이나 불법이나 뭔가를 감추기 위한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과연 이제 그 부분을 다 덜어내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삭제한 거 자체는 문제가 있죠. 삭제 자체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지난 정권 것도 있고 또 이제 원본은 살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혹시 그 구속 실질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박범계 장관 계속 이제 이슈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에서 박범계 장관으로 넘어간 건데요. 스포트라이트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신문에서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한결같이 썼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큰 관심을 모았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처럼 인사를 관련된 계속 잡음이 날 거냐, 불협화음이 노출될 거냐, 아니면 네. 뭔가 좀 그 전에 우리가 사실 검사장급 인사를 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었다고 이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냐, 부드럽게 뭐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뭐 검찰총장 패싱, 고립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핵심은 뭐냐면 이제 뭐 언론이 이제 빅4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빅4라고 뭐 편의상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형사부장 뭐 이런 자리들인데 이 자리 중에 그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추미애 라인으로 언론이 분류하고 있는 네. 3명을 살리고 네.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남부지검장과 자리를 맞교대하는 정도의 인사를 냈는데 뭐 이 인사 자체는 저는 언론이 편의적으로 뭐 추미애 라인이다, 뭐 윤석열 라인이다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검찰총장이 협의의 대상인데 인사가 발표되기 2분 전에 알았다, 뭐 3분 전에 알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이 과정,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각각이 정말 최고 요직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게 아니라 각각이 책임져야 되는 목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예를 들면 네. 징계를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수사 정보를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든지 뭐 이런 책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인사를 하면서 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를 설명했더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인사를 이렇게 냈는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어서 뭔가 인사 관련해서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어쨌든 4명 소폭에 그쳤어요. 뭐 광범위하게 한 게 아니고요. 네. 뭐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 이야기를 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국장을 교체를 했고요. 또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다수의 언론 혹은 상당수의 언론이 뭐 검찰총장 패싱, 윤석열 패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좀 관습적으로 쓴다는 느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뭘 어떻게 패싱했다는 건지 이번에 이 언론이 어떤 반응들 보면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기조를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어쨌든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은 가장 잡음을 내지 않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각도가. 네. 네, 첫 번째는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이 사람은 잘못이 있으니까 날려주시고 이 네. 사람을 넣어주세요 하면 이게 군웅할고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요 자리는 내가 네, 선임하고 법무부 장관이 요 자리는 내가 선임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나눠 먹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네. 협의하는 거예요, 애초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패싱이라는 단어를 저는 함부로 좀 쓰면은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박범계 장관이 흔히 말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앉혔다. 근데 네. 이 새로운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의 접점이 없으면 새로운 박범계 라인을 법무부 검찰에 만들려고 한다고 언론이 조명 그건 끝입니다. 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언론이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것도 또 언론에서 또 다르게 비추면 또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으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면서 네. 어느 정도 압박을 주고 있다. 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론 승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김한 기자님 아까 전에 말씀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게 만들었으면 아마 박범계 장관도 쉽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책임질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전에 추미애 장관 인사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냥 행정부 관료로서 또 전임자에 대한 예우로서 또 쉽게 이걸 또 결정하거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저는 막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을 라인을 그대로 살려뒀다. 뭐 보호한다라기보다는 박범계 장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는 관계고 의견을 듣고 결국은 이제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냥 검찰 출신의 장관들이 주로 있었고 그냥 사석에서 형동생하는 그런 자리들이었고 대화가 좋게 말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윤석열 패싱,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표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가 네. 뭐 우리나라 법무부나 검찰행정에 대한 저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범계 장관의 싱크 들어봤지만 네. 어떤 자리는 남겨놓고 어떤 자리는 안 남겨놓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항명 사태도 있었고 지도력을 잃었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는데 유임을 시켰으면 유임을 시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앙지검장이 유임된 이유가 정권에 불리한 여러 수사를 방패막이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 아니다. 수사는 정정당당하게 하는데 나는 이성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 설명을 했으면 이제 뒤에가 설명이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는 남고 누구는 안 남았다 이런 이제 분석만 남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우리가 추경 갈등 기간 내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개혁 왜 해야 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부의 책임지는 그러니까 관계자가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네 자리가 뭐 그렇게 관심이라고 전 이렇게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또 네, 보도가 라고 많이 하는 되고 부분에서 있으니까. 묻고 보면 사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 그러면 언론에서 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4명 중에 왜 하필이면 그러면 검찰국장만 바꾼 거냐라고 네, 네. 이제 묻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인사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검찰총장하고의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이 이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인사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뭐 부족했다. 윤석열 총장의 협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검찰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사를 협의하면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합의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사에 어떤 납득이 가는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4명 소폭에 그친 인사였고 7월 이후에는 뭐 대폭 언제 또 인사가 있습니까? 총장이 7월 이후. 바뀌면 하겠죠. 총장 네, 바뀌면 총장 임기가 끝나면. 이제 7월이니까 그 이후로 좀 대폭 네. 수정. 네. 서초동 내부에서는 사실상 6개월짜리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네. 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 현실적으로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론을 또 얘기하시는 네. 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검찰총장이 바뀌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대상자들은 사실상 그렇죠.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옷을 벗거나 총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대규모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6개월용이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까지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뉴스 로킥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인도 북부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가 떨어지면서 산사태 그리고 홍수가 났죠. 네. 어제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라 칸드주이 국립공원에서요, 계곡을 따라서 급류가 쏟아졌습니다. 이 해발 7,000m 높이의 그 정상에서 빙하가 무너지면서 네. 토사, 강물과 함께 모두 다 쏟아져 내린 건데요. 이 급류 때문에 지금 댐이 파손되면서 댐 주변의 도로, 다리 모두 다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이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개눈과 함께 빙하가 섞인 눈사태가 일어났고 경과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홍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 마을 주민들 모두 다 대피했고요. 한 2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터널 안에 갇혀 있는 수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지금 갇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약 30명이 이 발전 시설 내에 있는 터널에 갇혀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30명에서 40명 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갇힌 터널은 약 2.5km 길이에 그냥 차량이 들락거릴 수 있는 크기고요. 지금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밤새 이 터널 입구를 좀 치우면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지금 발전소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번 홍수로 유실돼서 사실 장비나 인력 동원이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총 12명의 노동자를 다행히도 터널에서 구조했고요. 지금 다른 터널에 갇힌 또 노동자 30명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산지대라서 현재 기온이 좀 많이 낮은 데다가 네. 지금 진흙이 모두 다 터널 내부를 막은 상태여서 구조가 되더라도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난 이 지역이요. 이전에도 홍수 혹은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2013년 6월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요. 네. 일명 히말라야 쓰나미로 불린 산사태 홍수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6천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사태였는데요. 이번 기온 상승이 이제 빙하 붕괴를 촉발시켰다 이런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단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의견이 분분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워낙 물난리가 이제 그 해방 7,000m가 넘는 고지에서 난 거는 사실 빙하가 녹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빙하가 무너졌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이 빙하가 붕괴됐다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강력한 급류까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유력한 설 중 하나는 이 빙하지대 큰 웅덩이에 고인 물이 범람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웅덩이 인근 빙하가 붕괴되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녹으면서 떨어져 나갔고 그 공간은 또 빙태석, 또 얼음, 물 이런 것들로 채우게 되면서 고인 물이 계속 생기게 된 거라는 건데요. 일부는 빙하 사이에 자리 잡은 단순한 물덩이를 넘어서 이 빙하홀을 형성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히말라야 산맥엔 수천 개의 빙하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네. 다만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이나 구글 이런 판독 결과에 비춰져야 된다라는데요. 아직까지 이 지역에 빙하호는 위성 사진으로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의견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게 이제 얼음덩어리, 진흙, 바위 이런 것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게 지금 홍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좀 위험한 지역, 좀 불안한 지역에는 댐이나 발전소를 애초부터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지역이 사실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하죠.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발전소나 댐을 여기에 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예전에 인도 수자원 장관을 지냈던 분도 자신의 재임 시절에 히말라야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 발전소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걸 지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데요. 왜 정부가 이런 장소에 댐을 지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BBC 보도를 보니까 인도의 환경단체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정부의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에 전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고요.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면서 노래를 띄워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정 PD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정 PD를 포함해서 애플카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엄선해봤습니다.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는 들으시고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오랜만에 들으셨고요. 많은 분들이 사심 선곡이다 이런 비판들을 해주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심 선곡. 0848번님 문자 주셨어요. 아이고 여기도 있어요. 애플카 유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상심에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요. 조혜진 의원 인터뷰하는 월요일입니다. 조혜진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고란 기자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요. 환경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우효진 리포터.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정확히는 여의도 야당 편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뉴스 로킥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어제 오후 박범계 장관이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뭐 큰 폭은 아니었고 소폭이었습니다만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에 청와대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검찰 인사정책 기조. 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직할 체제, 또, 친정 체제라는 그 기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1년여 앞두고, 마지막까지 그대로, 간다는 걸 보여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기존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는 데 앞장섰다. 그 뭉개왔다. 그렇게 이제 평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체제를 이제 식물 총장 체제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그 자리를 지키거나 조금 더 이제 배려를 받아서 또 가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정권 또 청와대 여권에서 주는 인사 메시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도 어쨌든 권력형 비리를 최대한 그 수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그런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뭐 중앙지검장 유임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국장이었던 심재철 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남부지검장으로 있던 이정수 지금 검사장이 또 심국장하고 맞교대해서 검찰국장으로 오고. 네. 이런 분들이 되게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 내부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거나 심지어 절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정수 검사장도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배려를 받은 인사, 현장 수사부서의 책임자로 그대로 그 자리 그 심국장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장으로 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검찰 인사나 정책을 지휘하는 검찰국장 자리에 이정수 검사장이 또 갔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시그널,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월성 관련해서 대전 쪽에 대전지검장은 지금 유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권의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두봉 검사장은 그대로 유임시켰죠. 네. 그러니까 그 경우를 보면은 뭐 그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특별히 배려를 해준 건 또 아니죠. 배려해 준 것은 그거를 아니다. 만약에 그 이두봉 검사장을 딴 데로 보내서 그 수사가 진행이 안 되게 한다면 그건 너무나 노골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수사 방해 행위를 인사를 통해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부담스러웠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물리적으로 7월에 이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7월까지 윤 총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대폭으로 할 것으로 지금까지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뭐 많이 옮긴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익이 이제 정권 측의 실익이냐, 윤 총장 쪽의 실익이냐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이 검찰 인사에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때 7월 정기 인사 때 되면 윤 총장이 물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박범계 장관이 그때까지 인사권을 행사한다면은 청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음 총장 후보자하고 인사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네. 윤 총장의 인사 보관은 이제 이번으로 끝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검찰총장 패승이다라는 표현에 격하게 공감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조금 추 장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흔적이 느껴져 가지고요. 네. 근데 그래도 어차피 청와대가 인사 키를 쥐고 가는 이 체제에서는 박 장관이 추 장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대법원 앞에 가 계십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한마디로 사퇴하라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고 계신데요.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당내에서? 뭐 이건 당내에서 이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뭐 100% 한 분이 다 의견 표시를 한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뭐 큰 틀에서는 다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국민들에게도 걱정거리고 나라에도 불행이고 또 법원에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 걱정 들어드리고 또 사법부가 더 이상 정권에 예속화되는 걸 막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상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국회나 정치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빨리 책임지고 거취를 정리하시는 게 옳다고 보는데 저희 당의 의원들이 찾아가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도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이런 시위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이번 상황을 주도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도 했습니다만 이게 국민을 위한 거지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판사를 보고 어떤 그 재판의 결과에 수긍하게 되는데 판사가 저렇게 왜곡돼 있다면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이번 탄핵 소추를
그러니까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그러시는 그분이 법원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특정 이념이나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키는데 이번이 아니라 과거 역대 사법부에도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꽤 있었지만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사법부가 그렇게 오염되는 데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보여집니다. 이탄희 전 판사가요? 예, 그런 분들이 그 재판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 만약에 정치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재판을 하면은 중립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기본적으로는 판사도 잘못하면은 내부에서 징계받아야 되고 네. 법적으로도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보다 더 심하게 그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도 당해야죠. 그 기본 이치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걸 주도하는 분들이 법원 내 특정 흔히 말하는 이제 법원 내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국제 네, 국제법 이름이 별로 생각이 안 연구회. 납니다만은 네네. 예 그런 단체의 사조직 같은 내부 조직 같은 데서 활동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분들이 이 일을 앞장서고 있으니까 그건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중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근데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탄희 현 의원 전 판사 같은 경우는 양승태 이 코트의 사법농단 그 내부 고발자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또 다른 톤의 말씀을 주셔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네네. 그 이탄희 그 당시에 판사 같은 분이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가지고 사법농단, 흔히 말하는 사법농단 조사란 걸 갖다가 2번이나 조사하고 검찰에게 넘겨가지고 수사하게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기소하게 만들어서 재판하게 만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지금 무혐의 아니면 무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는 이탄희 당시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김 대법원장 앞장 세워가지고 추진했던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법적으로 보면은 황당무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나머지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이런 분들 재판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지만은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고 나서 이분들이 주도해가지고 그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한 건 거의 다 무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일이 과연 정말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했느냐,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했느냐, 또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은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사법부의 주류 교체, 물갈이 이런 측면에서 했느냐, 그거는 점점 이제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탄핵도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의 180석에 이르는 그 다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다시 밀어붙인 것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토론을 하다 보면 또 한 2시간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그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좀 냉정하게 보면은 대법원장이 정말 사퇴했을 경우 문 대통령이 또다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임기 안에. 그러면 이제 그 후임 대법원장이 2027년까지인가 임기를 맡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내부에서 이런 고민이 없진 않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 대법원장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은 아무리 못난 분이 오더라도 이분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처음 될 때부터 정치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과연 사법부 수장감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고개를 좀 흔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코드가 맞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고 그 뒤에 줄줄이 계속 그런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임명하시면 비슷한 분 코드 맞춰가지고 또 그릇이 안 되는 분을 임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이분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설령 더 나쁜 카드를 후임으로 앉힌다고 해도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저희 국민의힘까지 그런 걸 계산해 가지고 그 뭐 이렇게 반대할 걸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저희도 뭐 정략적인 사람들 돼버리니까 네. 다음에 더 나쁜 그 인사가 오는 거는 문 대통령 하실 일이고 현재 적어도 이분처럼 탄핵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다 잃은 분은 다른 계산 없이 빨리 네.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주말 사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예비 후보들 간에 언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뭔가 좀 설전이 거칠어지는 건데 나경원 예비 후보가 뭐 결혼 출산 1억 원 보조금 혜택을 내놓자 오신환 후보가 나 경영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저 공약 평가 잘못하면 어느 편들게 돼가지고 저희는 현역 의원들 다 중립 지키게 엄명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긴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그 원내대표 지난 작년 5월에 원내대표 경선 저희 토론회 때 우리 당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기본소득제를 당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퍼주기라든가 또 뭐 인기 위영합용으로 막 그 포퓰리즘을 한다든가 또 그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국고를 탕진하는 이런 행위는 안 되지만은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 보장해 주는 건 저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마다 설계가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신환 의원의 의견도 또 후보 이야기도 또 저는 들을 부분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내부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뭐 경선 때 늘 이렇긴 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생각을 하면서 경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예열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늘 과거에도 이 정도는 싸웠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심각한 단계는 아닌데요. 아직은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그 승산을 높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우리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만 되면 본선은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끼리 후보 되는데 너무 과열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돌아가는 판세에도 안 맞고 또 저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 시선에도 저는 그 부합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감정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 들어가면은 서로 생채기를 주고 고립회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국민들 절대 보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여기서 간단하게 풀어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혹은 뭐 경제 쪽 뉴스 난리였어요. 난리. 말 그대로. 이 표현이 이렇게 착착 입에 감길 줄이야. 현대차 그룹과 애플이 뭐 애플카 협력을 이게 중단이라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소식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3개 뉴스를 준비해 왔거든요. 3가지 주제. 근데 아마 이 첫 번째 뉴스에 가장 공을 많이 거의 2시간 동안 한 땀 한 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원고가 거의 무슨 팜플릿 수준이에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마 다음 2개는 조금 약간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오늘 이제 끝판왕 오늘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이게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이제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시는 그야말로 이제 그 뭔가 법적 책임도 지는 그야말로 정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 공시를 오늘 했어요. 장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애플과 자율주행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어요. 네. 이게 참 애매해요. 표현에 표현이 따라서. 이 표현의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요. 또 오늘 이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애플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지난달 처음 나왔거든요. 한 달여 만에 거의 한 달 됐죠. 중단 사실을 알린 셈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런 약간 악재를 내놓자마자 오늘 현대차그룹 계열사 주가가 동반 폭락했습니다. 네. 사실 기아차가요 가장 많이 이제 애플카의 대상이 되는 그 업체로 꼽혔잖아요. 여기가 15%, 15%, 현대차 오늘. 6% 폭락했습니다. 와, 두 개 정말 기업의 많이 시가총액이 오늘 한 10조 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한 땀 한 땀 정말 2시간 걸렸는데요. 애플카 관련 보도를 한번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정말 나왔고 네. 어떻게 논의가 진행돼 왔는지.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제가 뉴스를 정말 다 찾아봤는데 네. 현대차나 애플이나 공식 입장이 없어요. 정해진 바 없다. 다 이렇게 모든 맞아요. 기사에서 그동안 다 보도는 그랬어요. 모든 기사에서 다 모든 뭐 단독이라 나오고는 모든 기사에 다 현대차나 애플카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다. 뭐 이런 거 없고 답변을 안 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뉴스는 다 그냥 기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해지는데요. 어쨌든 그래서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지난해 12월 21일 날 로이터 통신, 이게 외국의 통신사입니다. 네. 이거 또 익명의 소식통, 관계자가 아닙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로이터가요? 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사실 애플이 2014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차량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애플 측에서는 이 타이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이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2014년에 시작은 했는데 다른 분야, 좀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속도를 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이 팀 쿡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 CEO죠. 네네. 2017년에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 타이탄 프로젝트가 뭐 이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뭔가 애플이 자율주행차, 애플카를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걸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게 그러네요. 이것만 2017년입니다. 들으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요.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로 자리를 옮겼던 그 부사장을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네. 있다가 2019년 초에 네. 자율주행차 부문 직원 190명을 해고를 했어요. 190명이요? 네, 해고해서. 그래서 네. 이제 애플카 안 하나 보다 네. 라고 했었는데 12월 21일 날 로이터가 애플카 한다라고 다시 보도를 한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그때까지만 해도 애플이 자동차 만드나 보다. 야, 이제 테슬라랑 이제 테슬라 진영 대 반 테슬라 진영에 네. 이제 애플카가 서나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1월 8일 날 제가 시간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오전 11시. 한국경제TV가 네. 취재 결과다. 자기들이 취재했다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저도 이 기사 읽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이른바 애플카를 현대자동차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대차, 기아, 미국 공장 가운데 한 곳에서 생산 및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네. 거예요. 여기 기사를 보면 취재 결과라고 했고 단독 보도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관계자가 아니라 업계 소식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그런 돼 있어요. 식으로 많이 쓸 때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 뉴스를 국내는 물론이고 CNBC 등 외신들이 다 제보도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현대차 주가가 장중에 25%, 네, 엄청났죠. 기아차 주가가 14% 급등했어요. 네. 이렇게 1월 8일 날 제가 오전 11시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너무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른바 풍문에 대한 보도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현대 기아차가 공시를 했어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가로 열고 미확정이라고 해놓고 그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네.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시가 나온 겁니다. 1개월 본인들이 이제 여기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네, 1개월 이내. 네. 자, 여기에 보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매우 희망적이잖아요. 다수의 기업 가운데 네. 결국 애플인데 그렇죠. 사실 애플이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원어브 댐 중에 애플이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암시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전문용어로 물타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요. 네. 1월 19일에 네. 이데일리가 이 경제 매체입니다. 네. 단독을 달고 애플카 기아가 맡기로 가닥.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네, 여기서는. 미국 조지아 공장 협력 거점이라고 네. 낸 거예요. 여기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이게 게다가 제가 1월 19일 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 1월 15일 날에 그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네. 중장기 전략 플랜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보면 플랜 S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기아차는 모빌리티 솔루션, 목적 기반 차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브랜드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네. 맞춤형 차량을 개발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15일 밝힌 날. 거네요. 네, 15일 날 이게 네. CEO가 나와서 한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기아차가 기아차에서 사명에서 차를 빼버리고 그냥 기아로 바꿨어요. 여기서 보면은 브랜드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협력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19일 날 이데일리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끼워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CEO가 말한 모빌리티 사업자들과 협력하겠다고 하는 게 애플카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네. 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기사에서도 네. 현대차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네. 이제 공식 나왔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2월 3일 날 오전 9시에 네. 동아일보가 단독 또 단독이야. 네. 애플 기아의 4조 원 규모 투자 네. 이달 애플카 협력 계약 추진이라고 해서 더 구체화됐어요. 기아랑 한다고 아까 19일 날 이데일리 보도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규모까지 나왔으니까. 기아의 4조 원 규모고 심지어는 계약 시기를 2월 17일로 한다라는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고 여기에 계약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도 그 회장도 참석한다라는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온 거예요. 정말 구체적이죠. 지금 고란 기자 말씀 주셔서 죄송하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방식이 뭔가 추리 소설을 한 땀 한 땀 추적해가는 듯한 굉장히 스릴 넘칩니다. 네. 지금. 네. 근데 역시나 여기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네. 계속 그러네요. 여기서도 역시나 기아차 뻗어나고. 이러니까 장중에 14.5%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월 3일 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에 이렇게 단독이 나오면 다른 언론들도 따라 쓰게 되죠. 뭔가 하나 해야 네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네. 그 이제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이라는 곳에 거밍치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대만이 폭스콘이 있잖아요. 애플의 주요 협력사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거밍치라는 이 연구원이 애널리스트가 애플 빠입니다. 심지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애플 쪽에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일종의 전문 용어로 빨대를 꽂고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 특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믿을 만한 정보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남부에 있는 기아 조지아 공장이 애플카의 미국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되는 거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점정을 찍은 게 2월 3일 날 현지 시간으로 2월 3일이고 우리 언론은 이제 4일 오전에 보도를 한 거예요. 네. 미국 CNBC가 애플 기아 애플카 생산 협상 마무리. 현대차 검토 중.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네, 마무리됐네요. 여기도 역시나 보면 복수의 소식통. 관계자가 아닙니다. 관계자가 아니고 다 소식통이에요. 이러고 있어서 다들 난리가 났죠.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게 2월 3일. 우리 언론은 4일 오전? 그렇죠. 네. 4일 오전에 이제 보도가 된 거고요. 네네. 그런데 2월 5일 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그 애플의 부품 공급업체 관계자를 인용해서 애플이 적어도 6곳 정도의 자동차 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6곳 정도라는 게 일본 업체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서 일본 신문 했으니까. 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역시나 여기 언급된 그 6곳 업체도 다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고 있어서 야 일본이 약간 재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월 5일 현지 시간, 우리 시간으로 우리 언론에는 6일 오전, 토요일 오전 3시에 연합뉴스가 뉴욕 특파원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애플카 기아차가 애플카 대비해서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다. 3조 원대 투자 논의를 이루고 있다라면서 이 투자 규모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3조 원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고요. 역시나 기사에는 소식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식통. 이 소식통 대체 누군지 그래서 다들 궁금합니다. 막 흥분했어요. 네네. 근데 이 흥분이 가라앉기는 불과 4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같은 날 2월 5일 현지 시간이고요. 네. 그 이데일리가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오전 7시쯤에 네. 토요일 오전 7시쯤에 산통 깨는 보도를 했습니다. 산통을 깨는. 네. 애플 기아, 애플카논이 일시 중단, 재개 시점 불확실 이라면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을 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애플이 이제 그 복수로 논의를 하고 있고 최근 한국 기아 외에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도 비슷한 계획에 대해 논의해 왔다라고 했어요. 네. 이러면서 주말에 설왕설래가 오갔죠. 네. 과연 CNBC냐? 어느 더블 쪽을- 월스트리트저널이냐? 어느 쪽을 믿어야 블룸버그냐? 될 것인가? 블룸버그는 이러면서 막 어떻게 될 건가 막 굉장히 많이 뭔가 기대 혹은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오늘 오전 9시에 현대차가 공시를 했는데 네, 당사는 그렇죠.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룸버그 통신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만만치 않은 매체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참 그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결국은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언론만 보도를 했으면 네. 이른바 또 기레기들이 뭐 썼네라고 할 텐데 네. 이게 외신들까지 이러면서 설왕설래가 오가니까 그렇죠. 이게 워낙 소위 말하는 섹시한 이슈이기 때문에 외신들도 맞습니다. 이슈를 잡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도 공시를 보면은 이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아니면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논의도 중단된 게 개시도 안 하고 중단될 수도 있고 개시하고 중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애플 특유의 어떤 신비주의 이것을 네. 현대차가 좀 건드려서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결과가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란 기자는? 네, 그래서 왜 이러면 결국 오늘 이런 공시가 나왔을까? 네네. 앞서서 보도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월 17일이라는 구체적 계약 날짜까지 나왔었잖아요. 네네. 물론 언론 보도고 확인이 안 되긴 했지만. 소식통이지만.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 이건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대차 내부에서 회의론이 나왔다. 아, 내부에서 회의론? 네, 이게 왜냐면 애플에다 납품을 한다는 것은 애플이 일정 정도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 그렇겠죠. 그룹에다가. 네. 그럼 애플이 요구하는 건 지금까지 자기들이 스마트폰을 만들던 방식으로 좀 치환을 하자면 그 하청업체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 만만치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른바 소프트웨어는 다 자기들이 쥐고 있고 데이터나 이런 아. 자율주행 데이터나 이런 거 자기들이 다 잡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에 원하는 건 그냥 껍데기, 하드웨어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른바 현대차, 기아차에 원하는 거는 폭스콘이 되라라는 건데 네. 이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결국 하청 기지를 전락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오는 그야말로 별로 그렇게 막 일부 뛰어난 전문가들도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네.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도 네. 있다. 애플하고 협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내부에서는 야 우리가 차를 지금 얼마를 만들었고 우리 네.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뭐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수소차도 있고 꽤 잘 전기차도 나가는데. 있고. 게다가 네. 뭐 그 eGMP라는 그러니까 현대차 뭐 전기차를 만드는 플랫폼 네네. 이걸 갖추고 있는 되게 몇 안 되는 완성차 그러니까요.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애플 하청업체 되는 거 아니야? 회의론이 있었다. 있었다. 네. 근데 요거보다는 사실 애플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부른 약간 애플의 이른바 이제 야지노키가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룸버그 역시 보도를 했을 때 네. 왜 그러면 기아와 생산 논의가 중단됐느냐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면서 애플 관련 논의가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애플이 화가 났을 것이다. 양사 간 논의가 언제 대개될지도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애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비밀 준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 달째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애플 입장에서 보기엔 심리가 좀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현대가 흘리고 있다 이렇게 네, 봤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대가 흘린 건지 아니면 기자들이 뭐 쓴 건지 그럼 아니면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까 니온 게이자에도 보도했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애플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차를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비밀주의 네. 이것 때문에 아마 중단됐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들이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네, 맞습니다. 네. 여기 공시가요. 가능성. 저도 공시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네.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네네.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거든요. 아, 자율주행이라고 콕 집어서. 네, 전기차가 아니고요. 네.
자율주행 차량이에요. 아, 그럼 다른 건 하고 있어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해석하는 게 네. 그럼 전기차 생산은 협의를 지금 계속 이어가는 거고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애플이 포기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데이터를 쥐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애플이 우리가 그 막판 이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만은 포기 못해라면서 네. 현대차에 약간 요구하는 게 요거는 일단 우리는 안 할 거야라고 네. 하고 전기차 개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가 있어서 네. 그 뭐 일각 애널리스트들은 어쨌든 이게 그 뭐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애플 입장에서 일단 현대차와 협력설로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다라고 해서 일단은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라고 약간 이렇게 폭을 좁혀가지고 딱 워딩이 그렇게 나오네요. 네, 자율주행 공시를 협의를 하도록 진행하지 않는다. 했고 네. 그 나중에 전기차 협력은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 그 애널리스트도 이래요. 자율주행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네. 불확실하지만 전기차는 협의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겼다. 뭐 이런 네. 거군요. 근데 예전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 그룹과 그룹 간에 굉장히 신경전이고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애플카가 만들어지면 이건 애플 현대카냐, 현대 애플카냐. 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싸우다가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테일이 맞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협력한다는 어쨌든 우리가 약간 하는 가지 뭐 약간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네. 걸어볼 수 있는 게 단순히 폭스콘은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게 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애플도 쉽사리 그냥 아무 업체나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고 굉장히 슬퍼하셨던 많은 분들 아직도 미래 항상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세 개 준비해 오셨는데요. 애플카 겨우 하나 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 그리고 돈과 함께 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앞서 경제가 문제 코너에서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 현대차 그룹과 애플 간의 그 애플카 협력 논의가 중단됐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됐습니다. 약간 여기를 좀 믿었던 기대하셨던 분들 약간 패닉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사실 그 현대기아차하고 이제 애플과의 협력 뉴스가 나온 지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1월 8일부터 나왔었는데 한 달 됐네요. 거의 네. 한 달 됐고 중간에 이제 기아차가 뭐 4조 원 수주 받는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구체적으로 안들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주말에 블룸버그에서 좀 협상 중단 얘기가 나왔고 네. 오늘 현대차가 공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협상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근데 거기서 함의하는 게 협상을 그 전에 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했는데 지금 중단됐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애초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너무 이제 우리나라 좀 언론 쪽에서 이제 마치 확정 보도를 그냥 했죠 그동안 굉장히 네. 공격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그걸 믿고 좀 굉장히 또 높은 가격에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항상 투자하실 때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사가 확실하게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사실 확정된 건 없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네. 근데 주가는 기대감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그냥 이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협상이 중지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긴 했는데 다만 저는 그 현대기아차 좀 주주분들이나 또 아니면 또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기아차가 애플만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대기아차의 위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란 기업이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에서 앞서가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이 구도 그대로 가잖아요. 뭐 더 성장하거나 그럴 게 없는데 네. 애플 입장에서 이제 남은 건 자율주행차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자동차는 만들 수 있는 게 달라요. 기존의 스마트폰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 회사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선택지가 몇 개 없었던 거죠. 그 중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선택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협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지금 약간 이제 서로 간에 좀 의견 차이로 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현대 기아차의 위상은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니 현대 기아차가 도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애플이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켰고 네. 그리고 오늘 공시에서도 나온 건 뭐냐면 현대차가 공시한 게 뭐냐면 그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은 건 사실이나 네. 그러면 애플한테도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몇 개 업체가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네. 결정된 건 없지만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그렇다면 애플만 바라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네. 오히려 기업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상태에서 너무 그냥 애플 이슈에 함몰돼서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부러진 거지 큰 흐름상에서 가는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 실적 여전히 좋고 네. 펀더멘탈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비싸지 않아요. 사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주가 비싸지 않습니다. 일례로 도요다가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잖아요. 전기차 준비가 안 돼. 네. 현대 기아차 모비스 3사 합치면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반 정도 할인 받아야 되는지 네. 저는 어쨌든 너무 싼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펀더멘탈 봤을 당장 때.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좀 주가 어렵겠죠. 당분간은. 그렇지만 큰 흐름상 저는 문제 없다. 그래서 너무 좀 걱정하지 말자. 그런 좀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튼튼한 회사인데다가 다소 저평가된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런 호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네, 오히려 그리고 이거 각인시켜 준 것 같아요. 전 세계 각인시켰다. 투자자들한테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주목해야 될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중국도 좀 춘절 연휴에 들어가고 네. 그 보통 이제 과거에도 보니까 이렇게 명절 전에는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그냥 좀 약간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제일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제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의 좀 이동이나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네. 지금 왜냐하면 오늘 그 업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주하고 그 다음에 좀 되게 못 올랐던 그 코로나 피해주들 있잖아요. 뭐 여행, 항공, 정유주, 은행주 또 아니면 화장품, 의류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유를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점점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시장을 볼 때 그동안은 이제 너무나 뭐 주도주 코로나 수혜주만 좀 봤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하반기를 염두에 두시고 네. 코로나 피해주 중에서 뭐가 좀 좋아질까 계속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가 함의하는 게 뭐냐면 네. 시장은 그러면 당분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주도주거든요. 네. 이쪽이 가야 시장이 가는데 근데 반대편에 말씀드린 코로나 피해주는 시총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수에는 큰 영향을 안 주지만 이 기업들이 어쨌든 당분간은 시장을 좀 저는 리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소외주에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과 함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구해줘 지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쓰레기센터의 이동학 대표 전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네, 하루 평균 한 12,000톤 정도 나오고요. 1인당 300g씩 매일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네. 처리 비용이 1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데 네. 바로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네. 처리하는데 1조 원, 1년에 1조 원. 네, 연간 1조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300g 이상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 네.
하고 있군요. 갑자기 네.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래도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하고 있잖아요. 이제 봉투에 담아서.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가봤던 나라들 중에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도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을 아예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쓰레기들을 같은 통에다가 넣고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소각장에서 같이 소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예, 또 잘하고 있는 나라는 그나마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미국의 도시들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길에다가 쭉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가져와서 버리도록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에너지로 만들거나 퇴비로 만드는데 조금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모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네. 미국도 그 주마다 워낙 또 법들이 달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몇 개 도시 외에는 대부분은 다 그냥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사실은 이제 분리수거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퇴비나 사료 이런 것들을 많이 됐거든요. 네. 퇴비는 한 40%, 그러니까 농작물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 원료로 썼고, 그 다음에 동식물들이 먹는 사료로 또 쓰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소수긴 하지만 이제 바이오 가스 에너지로 만드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조류 독감이라든가 뭐 돼지 열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기인했다. 이래가지고 사료로는 지금 또 안 쓰려는 기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퇴비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의 특히나 특징이 염분이 많잖아요. 소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정제가 되지 않으면 땅 속에 묻혔을 경우에 땅을 오히려 오염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지금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퇴비 사료로 쓰고 있고 이제 작은 부분이지만 에너지로도 활용이 됐는데 그래도 문제가 또 되는 부분. 이제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생선 가시는 어느 쪽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라든가 생선뼈, 생선 가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개 같은 거 먹을 때 껍데기 나오잖아요. 네네. 예, 이런 딱딱한 것들, 그 다음에 과일을 먹었을 때 씨앗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로 버리시면 돼요. 종량제에다가. 이거를 과연 누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잘 판단해 보시면 이건 누가 먹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은 종량제 봉투로 버리시면 되고요. 뭐 이를테면 티백 안에 든 거라든가 아니면 한약재 뭐 이런 것들도 쓰레기 종량제로 배출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먹기는 좀 뭐하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의외인 것들이 쪽파나 대파 뭐 이런 것들의 뿌리. 음식 하다가 이게 그냥 음식물류로 이제 분류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뿌리 부분은 흙 같은 것들이 묻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셔야 돼요. 뿌리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 조개 껍질이나 뼈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지금은 양파 껍데기까지 다 그냥 일반 쓰레기 종량제 넣어야 된다.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요리하실 때 뭐 달걀이나 오리알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메추리알. 이 껍데기들도 전부 아닙니다. 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홈쇼핑이나 뭐나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분쇄해서 개수구에 이제 흘려보낸다던가 아니면 건조시킨다던가 이런 방법들은 어떨까요? 음식물을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바로 내려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사실 불법이에요. 불법이군요.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은 바로 하수 처리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분리 배출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해주시는 게 좋고 최근에 친환경 이렇게 녹는다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주세요 해서 망 같은 게 나와서 네. 하수구에다가 망으로 이렇게 씌워서 사용하세요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사실 안심하고 나는 친환경이야라고 쓰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음식물류 배출장에 가서 수거장에 가서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전부 기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도 하더라고요. 네네. 결국 걸러져서 나와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또 음식물 처리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이것도 가급적 지금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것이 네.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혁신과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뒷단에서는 그 기술의 혁신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처리 방법은 여전히 뒤에는 과거 걸 쓰고 있는데 앞에 것만 최신식으로 간다고 해서 네.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음식물 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좀 알려주시죠. 아, 우리 일상에서. 쓰레기요? 네. 네, 일상에서요. 네. 이 음식물류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7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분을 아주 꽉 짜주시고 최대한 짜주시고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일단 건조시키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최대한 수분을 제거해 주시는데 네. 일종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말렸다가 버리셔도 좋고요. 네. 네, 근데 음식물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면 그게 물도 나중엔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대표였습니다. 명랑시사 저도 집에 갈 시간입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